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데이터 전략, 주식회사 초록소프트 김영락 대표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단상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초록소프트의 김영락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졸리실 시간이실 텐데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좀 미리 와서 앞에 은병창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주인이 잘 들었는데 앞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저는 좀 비교적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제가 겪은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려는 주제는 이제 사회자 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하고 AI가 이제 확산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지 좀 전략적인 좀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초록소프트라고 하는 그 딥러닝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만들어진 지 6년째 됐고 저 포함해서 13명이니까 뭐 그렇게 큰 회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유동인구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일을 오래 해왔고 뭐 스포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고객 회사나 기관들의 문제 같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가져와서 많이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드리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다 성공한 게 당연히 아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느낀 바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박사과정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금융 분야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겸임교수로 학부생들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일반 이제 보통의 분들, 평범한 보통의 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올해 여름에 이 책을 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잠깐 보시면 되고요. 네, 책 단사가 돼버렸는데 죄송하고요.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 오늘의 이제 주제인 빅데이터 AI 확산을 위한 데이터 전략까지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뭔지는 이미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정도의 취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가 사람들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뭐 막 작정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 하루 일과 동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5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게 되겠죠.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무려 14GB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막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막 이렇게 교과서 외우는 이런 거 말고 어디 여행을 가도,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따뜻하다라는 걸 느끼고 계시고 이런 게 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루에 무려 14GB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니까 16GB짜리 USB가 꽉 찰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입니다. 이 중에 4분의 3은 약 10GB는 시각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은 어저께 하루 동안 10GB의 시각 데이터를 받아들였는데 그걸 다 기억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죠. 그러시면 또 안 되죠. 머리가 아프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또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꿈을 통해서 기존 기억과 결합해서 소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데이터, 쓸모있는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 9박 10일짜리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와도 하는 얘기가 다르죠. 기억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친구 9박 10일 내내 같이 다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친구는 이탈리아 쪽 얘기만 막 하고 한 친구는 파리 얘기만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사실 빅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좀 많은 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가운데 큰 원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100개의 데이터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작은 원이요, 한 20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0개, 20개 정도, 얘들은 좀 의미가 있다, 쓸모가 있다, 뭐 가치 있다, 이런 거를 선별해서 그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렀고 그 인포메이션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분석해서 어떤 유용한 결과를 내는, 이런 걸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인포메이션을 사람의 판단력으로 선별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한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사람의 판단력으로 잘 분석하는, 이 밑에 이 흐름을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IT라고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부터 정보화 혁명,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00개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걸 굳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저렴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는 주로 현실적으로 어디서 오냐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데이터들이 있고, 문서로부터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센서를 설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0개의 데이터를 지금은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하지 않고 이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거나 예측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과 커제를 이긴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과를 항상은 아니지만 거둘 수도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밑에와,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기술이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고요. 밑에와 위의 차이는 뭐냐면, 밑에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개입하고, 인포메이션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사람의 판단력이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하지만 위에서는 사람이 그걸 좀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내려놓고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과 메시지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전체 데이터, 이것이 사실상 빅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선별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오해하는 것이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고 적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개 데이터를 내가 선별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 빅데이터예요. 개수가 100개밖에 안 되지만, 반면에 10억 개 데이터 중에 우리가 1억 개 인포메이션을 선별했다. 그러면 개수가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걔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판단력을 개입해서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했느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할 건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긴 A형 사다리 양쪽 날개가 같습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사다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사실 인공지능은 뭐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최신 기술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온 지 70년이나 된 기술이에요.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말이 많냐면, 대략 5년 전에 겨우 빅데이터 생태계가 좀 생긴 거예요, 제대로. 그 전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밥값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상어와 같은 존재고 빅데이터는 물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이따만한 조스 상어를 한 마리 던져놓으니까 막 힘을 못 쓰고 막 비리비리한 거죠.
근데 지금 한강 크기의 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막 헤엄도 치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생태계가 앞으로 태평양 우주 이렇게 커지면 상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흐름이고, 반대로 빅데이터도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걸로 끝나버려요. 둘은 서로 상당히 의존적인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무척 분야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개 학문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뭐 수학, 통계학, 뭐 인지학, 철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말은 정말 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분야가 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큰 인공지능 분야 중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머신러닝이고,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죠. 또 다른 하나가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이 머신러닝은 사실 한 100여 가지 기법이 있어요. 100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 의사결정 트리나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베이지 블루 모형,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식으로 한 100여 가지나 되는 기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인 거고, 머신러닝 한 분야가 이제 딥러닝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원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이제 혼돈돼서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담론을 들어보면 그거는 딥러닝의 한계인데 인공지능 전체 한계인 것처럼 확대돼서 얘기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것은 뭐 인공지능의 장점인데 또 딥러닝의 장점인 걸로 또 와전돼서 얘기되는 경우가 있고, 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뭘 하는 건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일단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시고, 이런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사오시죠. 뭐 새우도 사고 뭐 파프리카도 사오겠죠. 이거를 손질을 해야 요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씻기도 하고 잘 썰기도 하고 껍데기도 벗기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리 도구를 가지고 뭐 냄비, 칼, 버너 이런 걸로 요리를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하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죠. 근데 뭐 백종원 씨가 하시면 상당히 먹기 좋은 음식이 나오는. 그러니까 요리사와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요리 재료와 요리 도구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들어오면 이 요리 재료가 빅데이터인 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날 잡아서 한번 왕창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신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20대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면 안 되겠죠. 20년 전이면 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든 하루든 한 달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일단 그런 흐름이 필요하고요. 빅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빅데이터를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것처럼 전처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뭐 통계적인 작업이긴 한데 뭐 이상한 부분을 좀 걸러내고 뭐 정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전처리라고 하고, 머신러닝을 하는 분야 회사들은 그거를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리 도구가 있었죠. 이 머신러닝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서플로우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 세계에 다 오픈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리사가 나는 전 세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회사들도 이런 거는 뭐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실력차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똑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능력과 경험이 많은 인공지능 팀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팀은 쓸모없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뭐냐면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베조프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 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추천하고 예측.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 오늘 저녁에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천하는 것, 아니면 어떤 분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몇 퍼센트 예측하는 것. 이렇게 추천 아니면 예측이에요. 이 과정을 겪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추천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인공지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걸로 이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흐름이다라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일을 한 6년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이름 때문에 아주 큰 오해를 삽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학계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꿀 수는 없지만, AI라고 불리는 놈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인공감성이라고 부르시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 데리고 커피 전문점에 가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아무거나 막 내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되니까. 너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직원이 사장님 저는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왜 커피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저는 카페인을 하루에 3잔까지 마실 생각이었는데 오늘 2잔밖에 안 마셨고 오늘 저녁에 당신이 야근을 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해서 1잔 더 마시겠다.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지 설명할 수 있죠. 논리 정연하게. 근데 또 다른 직원은 너는 뭐 마시려고 물어봤는데 녹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녹차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그냥 녹차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감성적 판단이라는 게 절대로 찍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동안 커피 전문점을 수천 번 왔었을 텐데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상황에서 커피를 마실 때보다 녹차를 마실 때 더 좋았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거나 어떤 계약이 성사됐거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기억 하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뽑아내는 과정, 그게 감성적 판단인 거죠. 이성적 판단은 논리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사실 감성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토론하시면 안 돼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중에 어떤 기억을 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존중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이성적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제 논의와 토론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10가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보는 입으로 한 5개는 감성적 판단, 5개는 이성적 판단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이성적 판단 5개 중에 4개는 사실은 감성적 판단. 그래 놓고는 이성적으로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백날 1년 내내 토론해도 서로 생각이 안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거. 그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머신러닝, 특히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이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과 기억 하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최선을 찾아내는 지금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성적 판단을 많이 하고 확률적으로 여성분들은 감성적 판단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여자 말이 맞거든요. 결혼 생활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가지고 어떤 바이오 회사 주식을 다 사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막 신나가지고. 와이프가 말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남편이 일목요연하게 막 칠판에 막 장황에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설명을 해요. 되게 논리적이야. 근데 아내는 그냥 말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내가 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납득이 되면 나 포기하겠다. 그 아내는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왜 말릴까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본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게 감성적 판단. 수백 년 동안 저러다가 집안 날려먹은 남자들 많이 본 거예요. 이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인공지능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히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 딥러닝은
인간의 뇌구조를 흉내내서 아예 대놓고 감성적 판단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딥러닝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거 보고 너가 왜 그렇게 결과를 내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는 아내가 주변에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서 주식 투자하다가 집안 날려먹는 걸 수없이 보고 나서 그러지 말자고 하는 아내한테 당신이 왜 반대하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주 큰 결정적인 이유예요. 현실적으로. 저희 회사가 6년 내내 겪는 문제고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어떤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빅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와서 저장하고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돼 있는데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까지는 기술적으로 교통정리가 됐어요. 춘추전국 시대가 거의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은 영원히 답이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창의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낮은 레벨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를 덜렁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가운데 큰 글자로 나타나고 아니면 구석에 작은 글자로 나타나고 아니면 뭐 지도에다 히트맵을 그리거나 우리가 이케아는 막 그래프를 그리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가 나와요.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면. 근데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각화한 결과를 본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본다고 대학을 저길 가려던 사람이 절로 간다든지 직업을 이쪽 길을 가려던 사람이 절로 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좋구나로 끝나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는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이제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쓰는 건 맞는데 되게 아깝게 쓰는 거죠. 레벨 2는 이거보다 좀 낫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먼저 밝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예를 들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권자가 그걸 읽어보고 하지만 결국은 의사결정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레벨 1보다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생기니까 좀 나은데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레벨 2는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거와 같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는 거고 레벨 3가 돼야 정말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는 건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이게 레벨 3입니다. 이 정도 돼야 비행기를 이륙하는 건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레벨 3가 가능한 조직이 많지가 않아요. 레벨 1, 2, 3 모두 이걸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레벨 3가 가능하려면은 우리의 인식, 사고방식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레벨 1, 2와 3의 결정적인 차이는 레벨 1과 레벨 2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거, 레벨 3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는 조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한 5페이지 남았는데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8분 남았는데 상당히 유망하고 이걸 하면 막 돈을 많이 번다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앞에 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유가 있어요. 딱 2가지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첫째는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특히 머신러닝 그중에 특히 딥러닝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제가 왜 저런 식으로 결과를 내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이제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를 해서 설명 가능한 AI 그런 게 기술적으로 시도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꿈을 해석하는 것, 해몽하는 것 뿐이에요. 인공지능 자체는 이런 좀 설명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이 학생되기 어려운 바틀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2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수능 시험 봤죠, 고3들이.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 통해서 자기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을 지금 뽑는 걸 하고 있잖아요. 입학사정관이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어요.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다니고 들어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을 좀 빛낼 만큼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그럴 확률이 높은 친구를 인공지능이 인간 입학사정관보다 더 잘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은 떨어뜨리고 이 학생은 합격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진 쪽 뭐 당사자나 학부모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떨어졌는지. 근데 인간 입학사정관이 이제 그걸 결정했을 경우에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내신이 낮았다든지 뭐 수능 어떤 과목이 몇 등급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학사정관은 오랜 동안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좀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떨어진 건 아쉽지만 좀 수용이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거 했을 때는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풋이 엄청나게 큽니다. 인공지능을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풋, 시간, 돈, 인력 투입 필요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메디어에서 항상 뭐 아마존고라든지 알파고라든지 뭐 이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만 자꾸 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그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과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성과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인풋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인데 작년까지 그 회사가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되죠. 의외죠. 막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은데 인풋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결과를 내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이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에만 인공지능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축구팀을 예를 들자면 축구팀한테 중요한 건 뭐죠? 좋은 신인을 뽑는 거죠. 그래야 팀이 점점 잘할 테니까. 그리고 잘하는 선수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못하는 선수한테는 뭐 연봉을 적게 준다든지 뭐 선수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FA 계약을 잘한다든지 그렇죠? 외국인 용병을 잘 뽑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거에 인공지능을 쓰면은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그런 시도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여러 프로팀하고 큰 장벽을 겪어요. 뭐 감독이 싫어한다든지 선수 본인들이 거부한다든지 뭐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런 것들이 무산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예를 들자면 축구를 예를 들자면 축구할 때 페널티킥을 할 때 골키퍼가 왼쪽으로 점프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점프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으로 알려달라.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골키퍼가 왼쪽 오른쪽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죠. 공이 너무 빨라서 못 막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뭐 우리 집 대문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어야 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뭐 창문 색깔이 뭐여야 되냐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제 회사가 제가 CEO를 계속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제 다음 CEO가 결정 날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다음 CEO를 인공지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이 상당히 커지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풋은 무척 큰데 인공지능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지 않다 보니까 아웃풋은 낮은.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죠.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5분 남았는데. 저희가 이 일을 지금 6년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문제라면 인공지능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인공지능이 잘 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이 해봐야 우리가 그 결과를 쓸 수가 없어요.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 그리고 창조적인 결과가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리고 한다고 쳐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뭐 많은 학생들이 서로 막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걸리지 않아. 뭐 성적이 잘 나와.
또 어떤 학생은 그게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 실력대로 해서 뭐 C를 받고 D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10년째 반복됐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컨닝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컨닝을 해서 안 걸리니까. 그리고 컨닝을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례 기반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나한테 불리한 게 명백하더라도 내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창조성이 요구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표절이 아닌 수준으로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작곡은 인공지능이 잘합니다. 그런 식의 작곡은. 하지만 20년 전에 퀸의 그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식의 작곡은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래들을 아무리 섞어도 그런 노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퀸이 그냥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못해요. 자,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치 판단 창조성이 필요한 일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더 귀해질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치 판단과 창조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걸르는 거를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하시는 순간 빅데이터의 가치는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흔히 범하는 오류인데 일단 데이터를 왕창 수집하고 나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지를 고민하시면 이미 늦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이트를 만드시고 나서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모델을 먼저 구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생각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네 번째는 또 흔히 범하는 오류인데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전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마지막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서 보다 가치가 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쓰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인풋은 저희 같은 회사에 의해서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더 중요한 일에 써주시면 인공지능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야말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제대로 넓게 쓰이는 그런 확산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김영란